계속해서 중동 정세와 경제적 여파, 전문가 두 분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이문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임 교수님께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다른 중동 국가들이 중재를 제안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일축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란도 휴전 가능성 거부한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 양측이 정말 끝까지 가려는 건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한 2주 안에 좀 정리가 되면 이제 길게 갈 것이다. 제가 여러 번 YTN 이렇게 뉴스룸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불행히도 지금 두 번째 옵션으로 가는 양상이고요. 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이제 4주에서 5주를 본다. 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미 3주 차에 들어갔고 지금 양쪽 그 말들을 봤었을 땐 거의 치킨 게임 양상인 것 같습니다. 이제 너가 물러나기 전에 내가 물러날 수 없다. 이게 이런 게임 이론에서 나오는 그 치킨 게임을 연상케 하는데 양측이 원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지금 제3자의 어떤 중재를 통해서 그 간극이 메꿔지기에는 아직 어느 한쪽이 포기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읽습니다. 네. 어느 한쪽이 이제 포기할 정도의 어떤 상황이 악화됐다. 그게 미국 입장에서든 이란 입장에서든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는 서로가 지금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보이는 어떤 현상이지 싶습니다. 네. 양측에서는 협상과 압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란이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장악하고 특히 중국의 위안화로만 거래하는 선박만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군사적인 대응이라기보다는 어떤 경제적인 전략까지 깔려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의 시대를 소위 지경학적 분절화의 시대, 정확히 딱 들어맞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면에서, 군사적인 면에서 전쟁이 전개되고 있는 거 맞지만 거기에 경제 전쟁도 같이 병행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원래부터 통합해권 전쟁의 결에서 원유를 최대 수입하는 최대 수입국이 중국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원유를 많이 수입해주고 있으니 일부분만큼은 위안화로 결제할 걸 요구하고요. 그게 전비 마련에도 도움이 됩니다. 러시아도 같은 격이에요. 러시아 원유 같은 경우도 루블화나 위안화로 결제가 가능하죠. 그렇게 중국은 세계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움직임, 야욕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통합해권 전쟁의 결에서 다양한 원유를 수입할 때 위안화로 결제할 걸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게 소위 페트로달러 체제를 망가뜨리고 페트로 위안 체제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결입니다. 지금도 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 봉쇄된 것이 아니라 중국을 향하는 배는 더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 전과 전쟁 후를 보면요. 중국을 향하는 유조선은 더 많아진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 위안화로 거래되는 선박만 뭐 통과할 수 있다라는 방식은 말 그대로 중국향의 선박은 계속 원유 공급을 해주고 원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고 네. 이란은 그럼으로써 전비를 계속 마련하는 거예요. 원유 공급에 차질이 있으면 전쟁을 어떻게 지속합니까? 사실 과거부터 전쟁하면 우리 무기도 중요하지만 쌀도 중요했거든요. 그만큼 전비 마련이 기반이 돼야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데 지금 이 통합해권 전쟁과 같이 결부되어 전개되다 보니까 위안화로 거래되는 선박만 통과할 거라는 그런 예측 크게 틀림은 없어 보인다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선박 외에 다른 선박들 상당수가 아직은 또 해협 봉쇄 때문에 이렇게 통행이 어려운 상황인데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면 이란의 이런 봉쇄 가능성을 사전에 보고받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승인했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봉쇄 위험 미리 알고 있었는데 미국이 통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건지 혹시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월스트리트 저널 인용을 하셨는데 이제 CNN에서도 이제 유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CNN이라는 매체에 대해서 조금 또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이거 워낙 트럼프 대통령 내지는 행정부와는 각을 세우는 매체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CNN이 지금 현지 시간으로 12일 날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미 국방부라든지 뭐 국가안보회의 거기에 또 에너지부 뭐 재무부 이렇게 들어갔던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도를 했고 일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약간 그것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지금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오판이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사실상 내지는 전격적으로 이제 봉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방금 앞서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란 자체에 어떻게 보면 전비를 마련하는 것이 됐던 무엇이 됐던 이란 경제 자체에도 타격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자해 행위다. 네. 그럼 합리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플레이어라고 봤을 때 이런 정도의 행동을 할 것이냐라고 생각했었을 수 있죠. 그러나 네.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늘 합리적인 판단만 하는 것은 아니죠. 지도부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강경파가 결국은 지금 하메네이가 축출되고 나서도 제거되고 나서도 IRGC 그 이란 혁명 수비대의 강경 목소리가 지금 이어받아져 있고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 전체로 봤었을 때는 예를 들면 뭐 알자지라 같은 방송에 나오는 이제 이란 관계자들 분들은 보니까 우리는 이란 전체 입장에서 호르무즈를 봉쇄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지금 거의 봉쇄 상태 아닙니까? 지금 예. IRGC의 그 수중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너무 단순하게 내지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조금 다소 뭐 과소평가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오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병대 뭐 추가로 보내고 하는 것들이 이제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뭐 그런 것을 하나에 드러내는 어떤 방증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은 이란에게 어찌 보면 가장 효과적인 억지 수단으로도 평가받습니다. 해협 통제는 곧 국제 원유 수송과 또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텐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배럴당 $100 넘은 국제 유가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모스타바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200까지 각오해라 이렇게 압박하기도 했거든요.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는 것이 국제 유가입니다. 네. 뭐 작년에는 국채 금리가 치솟을 때마다 꿈찔하고 그때마다 뭐 타코한다 뭐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근데 지금 국제 유가입니다.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면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 네. 인플레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가 없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마침 이번 오는 목요일 날 FOMC 회의가 있어요. 네. 그럼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하면서 기자로부터 분명히 질문을 받을 텐데 지금의 국제 유가 상승세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거라고 보느냐. 그러면 금리 인하를 지금 단행할 예정입니다. 점도표상에서 추가 금리 인하 3.75%에서 약 3%를 향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그 피봇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으로 야기된다면 당연히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인플레이션을 전제한다면. 그러면 이 통화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소위 중간 선거 전략의 완전한 지장,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전략이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급등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나리오로는 벌써 $120를 초과했고요. 이게 맞는 정보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두 눈을 자꾸 의심케 하는데 저는 이 페트로넷에 들어갑니다.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에서 이 국제 유가를 표시해요. 4대 국제 원유 가격을 표시하는데 13일 기준으로 두바이유 가격이 $145.5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통계를 잘못 본 건지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데 어쨌든 두바이유든 WTI든 전반적으로 국제 유가가 올라서 $120를 초과했단 말이에요. 네. 자, 여기서 $15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거의 오일 쇼크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오일 쇼크가 과거에 3번 있었는데 4차 오일 쇼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국제 유가는 이미 러우 전쟁으로 인해 경제 제재를 가했고 러시아 원유 공급에 차단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국제 유가가 $125 정도까지 올랐었거든요. 그 수준에는 지금 온 겁니다, 이미. 근데 22년에도 그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서 41년 만에 고물가. 네. 초인플레이션이 등장했고 그때 22년에 대대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국제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전쟁이 더 격화되거나 장기화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럴 여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계속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전쟁의 장기화가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것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트럼프는 계속해서 유가 이거 곧
정상화될 거다. 네. 계속 이런 메시지 내고 있잖아요. 네.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본인도 두려워서 계속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걸까요? 둘 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곧 잡힐 거야라는 말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구두 개입인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 안정을 위해서 구두 개입하잖아요. 물가 폭등할 때 여러분 뭐 이렇게 유통시장에서 네. 과하게 마진을 챙기지 마세요. 뭐 담합하지 마세요. 이게 다 구두 개입이거든요. 구두 개입도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도 있고요. 의지도 있겠죠. 예를 들어 전쟁을 지금 일주일 내에 폭격을 대대적으로 단행하면 종전될 거야. 이라는 항복 선언할 거야. 그러니까 국제유가 잠깐 오른 것뿐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시장을 안정화시키게 만들기 위한 의지가 또 투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미국과 이란 사이 여론전도 치열한 것 같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으로 이란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외모가 훼손될 정도의 부상을 당했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란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최근에 부인을 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새 지도자 하메네이는 왜 아직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걸까요? 교수님? 글쎄, 이게 아무래도 이런 추측들이 나왔던 것이 이제 그 새로운 이제 최고 지도자로 선출이 되고 나서도 한 3일 만에서야 겨우 이제 첫 메시지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네. 2, 3일 동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말하자면 난무했던 것인데요. 뭐 이미 사망한 거 아니냐 등등.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사흘 만에 메시지가 나온 것이 이제 이란 국영 방송의 앵커의 입을 빌어서 이제 본인의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외모의 부상을 당했다라는 것은 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이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외모에 훼손이 될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 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이스라엘과 협업하여서 발동이 되는 어떤 그런 정보 수집력을 생각했었을 때 마냥 어떻게 보면 이게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닐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뭐 본인의 어떤 그 일신상의 그런 안전을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앞서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심리전적인 형태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지금 현상금을 걸었단 말입니다. 네. 무려 1,000만 불입니다. 지금 달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뭐 150억이 되는 건가요? 네. 이런 엄청난 그 금액을 걸었는데 이 얘기는 결국에서 내부에서 투항할 내지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내부에서 이란 그 IRGC 내부가 됐던 그 권력 내부에서 우리 쪽으로 소위 미국 쪽으로 그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렇게 보면 미끼를 던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균열을 좀 노리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얼마나 이게 지금 버틸 수 있을지 지금 이란 그 지도부가요. 그 부분도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지도부의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움직임을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파견을 요청했거든요. 와서 어떤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왜 이런 참여를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언어적 수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영어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트랜잭셔널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거래 지향적이다라는 말인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관세를 쭉 봤었을 때도 예. 너네 나라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흑자를 많이 가져가지 그러면 관세를 더. 그러니까 이게 뭐 동맹이고 뭐고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냥 이제 우리에 비해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대조표를 보는 거죠. 봤었을 때 미국이 마이너스가 심한 경우에는 이제 더 세게 나가는 그런 식의 방식이라고 봤었을 때 흥미롭게도 지금 열거한 나라가 총 5개인데 네. 이게 순서가 더 재밌습니다. 중국을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럼 군사적으로 보면 이거는 뭐 중국하고 뭐 미국하고 그럼 동맹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뭐 무슨 같이 군사적으로 지금 협력을 하겠다는 예. 거가 뭔가 이제 이렇게 의아한데 어쨌든 중국이 먼저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호르무즈 해협에 너네가 제일 의존적이지라는 얘기라고 저는 읽겠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 두 번째가 이제 프랑스가 나오고 일본이 나오고 우리 한국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영국이 나오는데
솔직히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 그렇게 의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이제 유럽 국가들은 이제 물론 러우 전쟁 전에는 러시아에 상당 부분 이제 의존했던 부분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지리적으로 보셨을 때 굳이 호르무즈를 통과해가지고 유럽으로 가져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 국가들이 주로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한중일. 그래서 이 일이 터졌었을 때 이제 우리 국제정치학자들 사이에 조금 전쟁을 놓고 이렇게 조금 얘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러다가 이거 한중일이 뭐 연합으로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진짜 현실화가 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hopefully 바라건대라는 표현을 앞에 쓰긴 했지만 그들이 배를 보낼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뭐 이렇다 할 적은 없지만 그러나 이제 다음 주에 어쨌든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또 미국을 가기 때문에 그때 조금 혹시라도 본격적으로 무엇인가가 논의가 된다면 예를 들면 지금 골든돔에 뭐 참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미사일 방어 체계 얘기도 나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건 상당히 더 심각해지는 거죠. 예. 네,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짚어주셨듯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최소 5개국이 혹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공동 작전에 나선다면 네. 이란이 조금 더 봉쇄를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유가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버티기 어렵습니다. 자,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총량이 하루 2천만 배럴 정도 됩니다. 세계 원유 공급량이 한 20% 정도 되니까요. 근데 얼마 전에 OECD 회원국들, 그러니까 OECD 기구 산하의 IEA라는 에너지 기구가 있습니다. 이 IEA 회원국들이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게 4억 배럴입니다. 근데 이 4억 배럴이 얼만큼의 숫자냐면 역사상 이 비축분을 그렇게 많이 공급한 적이 없었던 수준에. 그러니까 러우 전쟁 당시 국제 유가가 치솟을 때도 이것의 반도 안 공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4억 배럴은 역사상 최대치입니다. 근데 이 4억 배럴이 뭐 당연히 국제 유가를 급등하지 않도록 진정시키는 데 효과는 있겠지만 중요한 말씀드린다면 우리 세계가 하루에 1억 배럴을 사용합니다. 하루에 1억 배럴인데 4억 배럴이면 4일치예요. 근데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유동량이 하루에 2천만 배럴입니다. 계산해 보면 30일 한 달이면 6억 배럴입니다. 그러니까 4억 배럴을 추가적으로 공급한다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추가적으로 장기화된다면 국제 유가 상승 자체는 막을 수가 없고요. 4억 배럴을 비축분을 다 공급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 또 공급할 수 있을까요? 비축분을 다 공급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마지막 카드거든요, 거의. 추가적으로 비축분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2억 배럴을 추가 공급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에너지 안보가 불안해지죠. OECD 회원국들이. 우리나라도 비축분을 추가적으로 공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가 더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자체가 정말 진행되고 장기화된다면 국제 유가 상승은 사실은 막을 수 없고 우리나라 제도적 장치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원유 수급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도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는 워낙 중동 원유에만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질유가 아닌 경질유를 수입해서 그걸 가공하는 능력이 당장 마련되긴 어렵지만 단기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 구조적인 대응, 그러니까 원유를 상대적으로 다변화하는 거죠.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그렇게 원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대응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지만 네. 소를 잃은 상황이면 외양간을 늦게라도 고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일들이 언제라도 또 한번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의견 드리고 정말 원유 공급에 차질이 있으면 우리 한국 경제 자체가 마비가 걸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원유 공급은 그냥 원유 공급, 뭐 주유비, 인플레 이게 아니라 에너지 안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제유가 말씀 주셨고 시장 여파가 굉장히 크겠지만 네. 사실은 우리나라 내부 이런 그 원유 상황도 원유 비축 상황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이제 석유와 가스 비축해놨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전쟁이 더 장기화로 간다면 뭐 지금 저희 최고 가격제 실시도 하고 있지만 국내 유가 영향과 또 이제 경제 여파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주유비 지금 사진도 이렇게 나오는데 주유비, 주유소 사진 자꾸 보시잖아요. 근데 이게 주유비 걱정한단 말이에요. 네. 물론 주유비가 걱정 안 된다는 거 아닌데 이것도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운송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도소배 물류비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럼 가격이 결과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유비 잡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닌 겁니다. 지금 주유비 잡는 거죠. 지금은 최고 가격제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지만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공급할 만한 경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이 부분 말씀드려 볼게요. 원유를 수입하잖아요. 그걸 가공해서 가솔린과 경유를 생산하는데 원유를 수입해서 가공할 때 또 나머지가 나프타를 생산해요. 근데 나프타가 어디에 들어가냐? 여기 스튜디오 나프타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라면 사잖아요. 라면 봉지가 있죠. 그럼 라면 봉지도 나프타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유가 없으면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료품 공급에도 여러분 마트 가시면 여러 채소나 과일 사시는데 다 비닐로 쌓여져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덮여 있잖아요. 운송 물류 마찬가지. 네. 이 공급 자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에너지 안보가 아니라 식량 안보로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주유비 문제만 우리가 부담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서 이 공급을 차질을 갖게 만들고 안보를 흔들어 놓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 이렇게 봤을 때 그 영향은 정말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경과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수급 안정을 만드는데도 정말 지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될 때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가 급등에 따른 악순환의 고리를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런 가운데 전쟁 장기화 가능성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미국이 공동작전을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면 참 입장이 난감해질 것 같습니다. 한미 동맹 그리고 또 우리에게 끼쳐지는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서 어떤 셈법을 고민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제3의 어떤 우리랑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분쟁에 휘말리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죠. 과거에도 뭐 여러 이제 우리가 중동 파병이 한두 번은 아닙니다만 여러 형태로 뭐 의료 지원을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든지 뭐 평화 유지를 한다든지 등등 동명부대, 아크부대 여러 이제 청해부대 이렇게 파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전투에 그렇게 개입하는 것은 극도로 우리가 조심하고 피해 왔습니다. 베트남전 이후에는요. 네. 지금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것을 이제 직접적 전투에 어떻게 개입을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너지 수송로 지금은 이제 석유의 절대 어떤 생산량이 모자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송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호르무즈 해협,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선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그 복귀시키는, 상기시키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에너지 안보 앞에서 김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에너지 안보라는 것이 굉장히 다각도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이 해상 수송로의 안보가 바로 이제 우리의 정말 생명선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복귀한다면은 물론 우리 혼자 단독적으로 너무 또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갈 일도 아닙니다만 이제 주변 정세를 또 잘 읽어야 되겠죠. 일본이 이제 다음 주에 당장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등등을 잘 살펴가면서 혹시라도 정말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국익, 우리 에너지 안보, 우리 국민 생활에 어떤 직격탄을 미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명분으로 내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한국에 지금 한국 이란 대사관도 있는 마당에 강남에 가면 테헤란로가 있고 어떤 특정한 국가를 적대시 해설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정말 국익을 지키기 위한
그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시 국제 정세 조금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집은 5개 나라 중에 제일 먼저 중국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달 말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데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매우 관심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한 그 인용을 좀 하자면은 이제 미주리 대학의 그 경제학자이신데 그 마이클 허드슨이라는 교수님이 어디 팟캐스트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이제 국제 정치 중에서도 에너지를 주로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었는데 결국은 이 전쟁의 그 이면에는 에너지 패권에 관한 문제가 크다. 결국은 이제 이 교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페트로달러. 미국의 결국은 힘은 막대한 그 군사력, 지금 뭐 베네수엘라에서도 이미 보여줬고 이란에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듯이 뭐 오죽하면 천조국이라고 우리가 부르겠습니까만은 지구상에 뭐 감히 범접할 수 있는 나라가 없을 정도의 막대한 군사력이 있는 것이지만 경제적으로 치면은 달러가 바로 그 자체의 힘이죠. 근데 앞서 김 교수님 잘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지금 러우 전쟁 이후에 제재로 인하여 스위프트 코드를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결국은 그것을 빠져나가서 위안화로 결제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꽉 움켜쥐려고 한 건데 쓱 빠져나가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위안화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컨대 이 에너지의 어떤 물류를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봉쇄에 대해서도 좀 오판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상당히 미국을 어떻게 보면 높게 생각을 하면은 이런 것까지도 계산을 다 하고 당분간 유가가 올라가는 걸 버티겠다. 왜 우리는 결국은 이 에너지의 흐름을 장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라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상당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요컨대 중국을 지금 간접적으로 지금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베네수엘라. 처음에 보냈죠. 갑자기 어떻게 보면 좀 뜬금포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새해 벽두부터 갑자기 베네수엘라에 이렇게 기습적으로 어떻게 작전을 펼쳐서 그 마두로 대통령을 데리고 가는 이런 지금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이후로 지금 이란. 그럼 이 둘 다 결국은 지금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나 지금 중국을 떠받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 메시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너네가 해. 우리는 막상 여기서 갖고 오는 것도 아니야. 석유를 이 얘기인 거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간접적인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이 해석하기 나름이니까요. 네. 해석적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뭐 프랑스나 그밖에, 그러니까 우방국들과 중국을 포함해서 특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의 SNS는 세계가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전쟁 중에 그 주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남겨지는 그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울림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차이나, 프랑스, 저펜, 한국 그리고 영국, 그러니까 우방국들과 묶어서 중국을 같이 거론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함의가 있을까? 저는 당연히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저의 해석은 3월 31일 날 시작되는 방중,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 이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적대국 진영으로서 평가받으면 정상회담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함정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일반 선박이나 유조선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해군 군함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함을 보내는데 지금 전쟁 중에 중국 군함도 보내달라라는 종류의 메시지는 중국을 적대국 진영으로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우호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상회담은 차질 없이 이 미중 정상회담 자체는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전략상 정상회담이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중국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미 국채도 매입해주고 중국이 또 적극적으로 생필품을 미국에게 공급해줌으로써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낮추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게 중간선거 전략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략에 차질이 없도록 혹여나 이 전쟁이 격화되고 장기화됨에 따라서 중국이 혹여나 정상회담을 무산시키지는 않을까. 그리고 정상회담만큼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 결해서 중국을 적대국 진영으로서 표현하지 않는 마치 우리 같은 군함을 보내라는 얘기잖아요. 중국으로부터.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적대국 진영으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우호적인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적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있을 미일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에서 또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칠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공습 상황 좀 살펴볼게요. 미국이 이란의 핵심 석유 수출 기지 하르그섬을 공격했습니다. 일단 전략적인 목표도 있을 거고요. 경제적인 목표도 있을 겁니다. 일단 전략적인 목표 먼저 여쭐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호르무즈 지금 우리가 해협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저 안쪽에 있는 섬인가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게 이제 이란의 그 원유 수출의 약 90%를 처리하는 그런 핵심적인 그 시설들이 집적되어 있는 그런 섬입니다. 이 걸프의 안쪽에 있는 그 섬인데 이제 수심 관계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IRGC 그 이란 혁명 수비대가 단순한 어떤 그냥 군대가 아니라 이란에 이제 국군이 있지만 따로 이런 수비대가 있고 그럼 이들의 이제 최지상 목표는 이제 이 레짐을 지키는 것이고 그런 것이었지만은 이게 이제 결국은 아마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군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이란 혁명 수비대가 장악하고 있는 어떤 그 경제적인 이권 이게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앞서 이제 전쟁 비용 얘기도 하셨듯이 거기를 지금 때리는 거죠. 타격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석유 시설은 피해서 지금 90여 곳을 때렸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여주겠다. 이 정도 나는 할 수 있어. 어떡할래? 근데 이제 결국은 그게 지금 치킨 게임 양상으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 이란이 할 테면 해봐라. 그러면 나는 이제 다른 주변 국가에 있는 그런 원유 시설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아무튼 치킨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뭐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빌자면 왕관의 여기가 보석이다, 핵심 보석이다라고 할 정도로 여기가 이제 전략적으로 핵심적인 이익이 달려 있는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학 맥락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 경제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저는 연상키로 여러분 아마 영화 보셨겠지만 윌리엄 텔 명사수 그 사과 아이의 머리 위에 사과를 놓고 정중하죠. 마치 지금 하르그 섬 자체가 울릉도의 3분의 1 사이즈인데 용산 사이즈입니다. 제가 어제 이 구글 얼스로 그 속속들이 들여다봤습니다. 레스토랑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독 군사 장비만 요격한 거예요. 석유 시설은 건드리지 않고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네. 평가하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나의 군사 장비의 이 정확도가 이 정도다라는 걸 하나 이 군사 작전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란산 원유의 90%가 이 하르그 섬으로부터 수출됩니다. 여기가 터미널이에요. 석유 수출 터미널. 그러면 거기를 요격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윌리엄 텔이고 이번에는 사과를 때렸지만 너가 항복하지 않으면 너를 때릴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국제 유가를 시장에서 선물 시장에서 불안케 만들고 국제 유가가 치솟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제 유가 불안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란이 경제적으로 재건 자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쟁이 오늘 끝나요. 만약에 여기를 공격했는데 공격하고서 전쟁이 끝나요. 그래도 경제적으로 재건 자체가 어려워져요. 복구 자체가 어려워져요. 그만큼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란은 원유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네. 근데 원유를 못 파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완전히 마비가 걸리고 그렇지 않아도 이란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아예 재건 자체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항복하라라는 신호를 정확히 보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국제 유가 변동과 또 금융시장 불안을 고려하면 국내 증시 그리고 환율에도 분명한 어떤 영향이 있을 텐데요. 네. 지금 코스피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모습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 걱정입니다. 네. 앞으로 흐름 어떻게 전망하세요? 자, 기본적으로 전쟁이 더 격화된다, 장기화된다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여러분들 불안하다고 느끼시잖아요. 불안할 때 자산가들이 돈을 어디로 옮길까요? 안전자산으로 옮겨요. 위험자산을 내던지고. 그러니까 달러 선호 현상 때문에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어지느냐? 국제 유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유가가 오르죠. 근데 환율도 오르죠. 해상 운임도 올라요. 네. 왜냐하면 해상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쟁 중에는. 그럼 이 세 가지가 다 오르면 보세요. 그냥 원유 가격 오르니까 수입 원유 가격이 오른다가 아니라
원유 가격 오르고 곱하기 환율을 오르고 곱하기 해상 운임이 오른 겁니다. 세 가지가 트리플로 다 같이 오르니까 원유 수입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되고 이게 인플레를 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경제적 현상은 우리한테 특히 에너지 자립도가 떨어지고 중동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 이 나라한테 유독 이 세 가지가 계속 경종을 울리고 있는 모습이니까 저는 이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이게 장기화되면 실물 경제적으로 정말 말 그대로의 오일 쇼크, 4차 오일 쇼크를 만들 수도 있고 그게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줄까 봐 그게 걱정이니까 지금 상황에 자본시장 걱정도 되지만 실물 경제적으로 이런 상황에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강도 높은 고민, 정책적 고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란 사태로 인한 국제 정세부터 국내 경제 여파까지 알아봤습니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그리고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